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방자치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오는 12월 17일부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989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됩니다. 즉 87년 6월 항쟁과 88년 헌법 개정에 따라서 8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사실상의 재제정이라 할 정도의 전문 개정이 되죠. 그 이후에 지금 32년 만에 2021년에 법이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날 이제 이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지방자치법을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입학한 게 1989년이니까 저도 역시 32년 동안 이 일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그런 의미도 공감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왜 바뀌는가를 보면 2018년에 헌법 개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자치연구소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벌써 2000년 이전이니까 우리 보면 20세기 말이죠. 20세기 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연구소를 만들고 그 당시에 현 문재인 대통령과 조인하고 또 그 당시에 또 보면 더 재밌는 건 지금 야당에 가 있는 어떤 분하고 전부 다 어울려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설계를 한번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줄곧 주장했던 지방자치의 강화, 그게 2018년에 헌법 개정안으로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헌법 개정안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 굉장히 센 거죠. 연방제 수준에. 그리고 그 당시에 헌법 개정안의 1조 3항, 헌법 개정안에서 1조 3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1조에 나옵니다. 헌법 제1조의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3항에 가서 없었는 3항이 거기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를 지향한다 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죠. 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많은 부분들이 지방자치에 관한 것들이 담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8년에 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국민투표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좌절되고 말죠. 이 당시에 이제 정부가 생각했던 것, 또 국회의원들이 생각했던 건 소위 말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자는 헌법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못했으니까 이걸 법률에 담아내자. 그래서 이 법률에서 연방제 수준의 헌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2021년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전부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이제 내년 1월 13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시행 그리고 집행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법안이 입법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가 이제 끝났어요. 지난 10월 달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법제처 법제심의를 하고 있고 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입법 사전협의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치입법 사전협의제, 지방분권 사전협의제라고 하는데 이 사전협의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법제처에서 법제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가 되면 아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시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무엇이 담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행령에 뭐가 바뀔까 하면 시행령에 뭐가 들어갈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에서 만들어진 주요한 변화의 내용들이죠. 좀 이렇게 화면을 자세히 보면 검정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가 이번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획기적인 주민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2018년에 나왔던 헌법 개정안의 목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입니다. 근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인데 이때 포인트가 연방제 수준이라면 2021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는데 이 지방자치법이 바뀐 것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여기 있는 주민주권입니다. 아직까지 적어도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어떤 국가에서도 법률을 발의하면서 정부가 그 법률의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을 주민주권이라고 대놓고 선언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주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실제 보면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원래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목적조항이 있는데 1조에 그 목적조항에 원래 주민주권을 넣는 게 초안이었어요. 근데 이거 좀 오바다 해갖고 주민 참여를 갖다가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완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구도는 주민주권이었다. 파란색 보면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얘기했던 겁니다. 기관 구성 다양화하겠다. 또 주민참여 청구 연령 완화하겠다. 주민조례 발안제도 하겠다. 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강화하겠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즉 유급부장관 두겠다. 또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에 대해서 국가 직접 참여 통제에 대해서 한번 이거 다시 다뤄보자라고 하는 것. 또 특례시를 인정하자. 특별지방자치단체제를 주자. 이런 것들이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만 봐도 와 정말로 많이 바뀔 텐데 그렇다면 이걸 갖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행령은 얼마나 많이 바뀔까? 얼마나 많이 바뀔까? 이전에 법률에서 말한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기관 구성 다양화. 기관 구성 다양화라고 말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따져보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부분입니다. 사실 기관 구성 다양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법에 없었어요.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었는데 기관 구성을 갖다가 다양화하겠다라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지금은 기관 대립형 구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직선제, 지방의회 선거제 두 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방자치 일선에서 주민들의 뜻을, 주민들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관 대립형 구조 하나가 있는데 이 기관 대립형 말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게 기관 구성 다양화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헌법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둬야 돼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 법률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면 헌법의 뜻에 따라서 될 거 아니야.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안 하고 의원 내각제 하고 의원 집정부제 하고 또 우수한 어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그런 선임식으로 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가능성을 한번 이번에 열어보자라고 해서 법에다가 탕 튕겨놨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니라 기관 구성 다양화하려면 어쨌든 기관을 갖다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떻게 뽑고 선임하고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로 정해야 된다. 왜? 보통 우리가 법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는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면 여러분이 지금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이 있죠. 또 그 하위에 여러 가지 일을 집행하는 개별 법령들이 있죠. 왜? 행정조직, 법정주의 때문에. 그러면 이게 법으로 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관 구성 다양화에서는 기관 구성 다양화 특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초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갖다 살펴보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단계죠. 주민 참여 청구 연령 완화하겠다. 자, 원래 우리나라 성년은 20세입니다. 그리고 19세로 낮췄어요. 그때 낮출 때 가장 큰 계기가 사실은 공직선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까지 끌어낮추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성년이죠. 그래서 나머지 법 분야에서도 성년의 기준들이 19살로 나눠지죠. 낮춰줍니다. 근데 지방자치법에서는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지방자치에 관해서 주민참여의 영역에서 또 지방자치에서 한마디로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로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법에서 한마디로 무엇인가 자기의 뜻에 결정할 수 있는 청구 또 어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18세로 낮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주민조례 발안제도라는 걸 만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존의 지방자치법에 주민조례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주민조례 하나 만들어주세요. 조례를 고쳐주세요. 이 조례 좀 문제 있으니까 이거 좀 폐지해주세요 하면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한마디로 청구를 해도 끝. 대답 없는 메아리지요. 근데 주민조례 발안제도는 뭐냐면 주민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가져가면 지방의회가 필수적으로 이걸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의 의결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 조례안을 들고 간다는 거죠. 즉 지방의회 입법권을 주민이 직접 대체하는 걸 만들겠다. 자,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지방의회 권한에 관한 부분들이죠. 이것도 역시 그냥 할 수는 없다 해서 주민조례 발안제도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걸 또 별도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주민조례 재개폐 청구제도도 지방자치법에서 싹 빠져서 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어떻게든 굉장히 굵직한 것들이 바뀌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의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지방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계시겠죠. 이제 가장 큰 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여태까지 지방의회에 있는 분들은 인사권자가 누구였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의장이 여러분의 인사권자가 됩니다.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다가 인력을 파견하기도 하고 겸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못합니다. 그냥 끝.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에 담기게 됐죠. 또 하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뭐죠 이게? 유급보좌관제. 얘기했죠. 이 유급보좌관제 도입한다. 옛날에 법적 근거 없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법적 근거 만든 거죠. 그럼 유급보좌관제. 비로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유급보좌관제 또는 개인의 비서에 해당하는 개인 어떤 지원 인력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7명 플러스 공익근무까지만 거의 9명이 됩니다. 근데 지방의회는 없지요. 지방의원한테. 근데 그거 배정하겠다는 거죠. 애당초와는 전국에 있는 광역의원들한테 한 명씩 우선 주자 했는데 이게 국회가 가지고 왜 광역만에 기초도 해야지. 그래서 그래? 그러면 광역 기초 다 해. 대신에 뭐 우리 예산과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반만 해. 그래서 기초 광역 전부 다 해서 전체 의원 수의 반 했습니다. 근데 또 반하려니까 또 이것도 바로 하기에는 또 예산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최초에는 4분의 1만 해. 그래서 이제 4분의 1로 시작합니다. 정말 법률로 바꾸고 시행령도 바꿨는데 이제 의원 1인당 4분의 1의 보좌 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국회의원은 9명인데 4분의 1명씩이 배정됐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나아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법에 나와 있고 이것도 시행령과 관계법령에서 바꿔야 되겠죠. 또 자치단체 투명성 강화인데 이번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실효적이다라고 국가는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예전에 관해서는 감독체계가 기초에 대해서는 광역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기초하고 광역이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치적 성향을 지고 있을 때 기초에 대해서 광역이 명확한 통제나 감독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 근데 예전엔 기초에 대해서는 광역에 대해서만 행안부가 했는데 행안부가 직접 기초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법을 바꿔서 기초에서 광역에서 행안부가 하는데 광역이 기초에서 안 하면 행안부가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통제권 또 지방자치 전체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예측 가능성과 적법성 확보 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국가의 권한이 너무도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지방법 시행령에서 보완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밑에 있는 두 개입니다. 특례시에 관한 거. 인구 100만 특례시 여러분 아시죠? 4개 특례시 지금 하고 있죠. 인구 100만 이상입니다. 특례시라고 합니다. 이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이라든지 또는 뭐 고양, 용인 그리고 저쪽에 창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아예 거의
특례시라고 하는 걸 고유명칭뿐만 아니라 통상명칭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지방자치법 바뀐 거에 의하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특례시라고 이름 붙이는 게 끝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특례를 갖다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그 특례가 어떤 건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보면 지방자치법 말고 기존에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인구 100만 이상 특례 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없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특례시에 관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인구만 많다고 다 해? 그럼 너도 나도 전부 다 인구만 모으려고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아시죠? 지방소멸 지금. 한마디로 지금 충청도 지역만 하더라도 세종시가 커지면서 인근에 있는 인구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새로운 행정중심 또는 사실상의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더 커진다는 걸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인근에 충청남도의 기초자치단체 또 기초시군 이런데 굉장히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특광역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죠. 근데 인구 100만 넘는다고 특례를 줘라. 이게 맞나? 특례시의 취지가 뭐죠? 기초자치단체인 시단 말이야. 근데 시라도 걔가 정말 특별한 뭔가가 있다면 어떤 특별법상의 권한과 또 그들에게 혜택을 주자 또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방자치법 외 시행령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가장 크게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뭐죠? 광역적인 문제. 지금 맨날 문제되고 있는 거 있죠?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에 쓰레기,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매립장을 없앤다, 만다, 이거 뭐 쓰레기차 못 들어오게 한다, 그 다음 제3 매립장은 어떻게 되냐, 말이 많죠. 또 서울과 경기도, 인천 간에 또 광역버스, 경기도 버스가 어디에 들어와서 어디에 정차를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교통망은 어떻게 되느냐, 또 저쪽에 송파나 저쪽에는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쪽에서도 역시 뭐 성남과 경기도와 또 서울시 또 그쪽에 송파구 같이 전부 다 어떤 분쟁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광역적인 문제, 대표적으로 폐기물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역적으로 대체하자라고 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죠? 동남권연합, 어디연합 전부 다 지금 현재의 광역자치단체 위에 초광역자치단체급에 해당하는 어떤 광역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죠. 왜 그런데 물어보면 우리도 서울처럼 서울하고 한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국가와 직접 뭔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좀 거대한 몸집을 키우겠다. 지방자치단체는 몸집 키우기 경쟁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연방제국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당초 취지하고 다른 방향에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별 입법 또는 하위 입법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지금 현재 2021년에 개정된 법률, 내년 1월 13일에 이제 시행될 법률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제도들이 변경되겠죠.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주민주권의 확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제일 앞에 주민참여권을 확대했죠. 아까 주민참여권 확대해서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게 연령 완화죠. 그래서 18세로 나눕니다. 18세. 18세로 낮췄는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 중에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권, 주민조례지역개표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또 어떤 게 있죠? 각종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이런 거 있습니다. 할 때 마다 법적으로 시비되는 게 뭐죠? 청구 명부를 만드는데 청구 명부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썼다,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썼다, 틀렸다, 주소가 틀렸다, 또 애당초 이 서명을 받는 취지의 설명문이 틀렸다 했고 무효냐 유효냐 계속 싸우고 있죠. 네, 이거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주민참여권 강화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면 전자서명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이거 안 쓴다는 거죠. 전자서명제 클릭하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클릭하고 핸드폰이나 휴대전화나 또는 인터넷으로 많이 해봤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한 오류나 행정적인 부담이 없죠. 네, 이런 거 활성화하는데 이거는 주민참여의 전 분야에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바뀌고 관련된 입법들의 변화가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주민조례 발안제도 아까 얘기했죠. 주민조례 발안을 관한 법률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법률 냈다라고 해서 법률을 주게 돼 있죠. 주민들이 지방의회. 그러려면
주민들이 법률안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바로 행안부가 또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이 주민조례 발언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면 해줘야 돼요. 정보 공개도 해줘야 되고 법률안도 만들어줘야 되고 필요한 전문적 지식도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법안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주민들 뜻에 따라서. 요거 가지고 딱 내미는 거죠. 이것도 하려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 법들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죠. 거의 만들어졌죠. 이제 통과를 해서 시행하면 되는 그런 거죠. 자, 아까 주민투표, 주민소환 얘기했죠. 역시 전자서명제에 들어가겠죠. 근데 전자서명제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주민투표에 3분의 1 투표 안 하면 투표 못 땄어요. 개표정 수라 그랬죠. 근데 이거 없앴습니다. 유권자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 투표하지 않아도 이제 투표함 딸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개표 정족수는 폐지되고 뭐가 들어갔는가? 확정 유권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 해봤더니 표 계산해봤더니 전체 주민의 몇 프로 이상 돼야지만 이게 효력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투표하면 딴다는 거죠. 왜? 따서 어떻게든 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면 무상급식에 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주민투표 있었죠. 그 당시에 주민투표 하자는 분이 결국은 3분의 1이 안 돼서 투표를 못 따죠. 그러고 나서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다가 얼마 전에 다시 서울시로 돌아오셨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뚜껑을 따봐서 주민들이 뭘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주민들에게 투표하라 그래놓고 왜 결과는 안 알려주는데 알려주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바뀐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까 말한 기관 구성원 다양화 특례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일만 해도 한 8가지가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몇 가지 한 5가지 종류 있고 4가지 종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관 대립형으로 단체장 직선제 법률상 기관이라고 그랬죠. 또 지방의회 그러면 헌법상의 지방의회는 못 건드립니다. 옛날에 웃기는 얘기로 예전에 아주 얘기지만 예전에 대통령을 했던 어떤 분이 또 예전에 장관을 했던 분이 기초의회 특히 서울특별시와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 자치구 의회가 걸림돌이다. 이거 의회 없애버리는 방법 없냐? 라고 해서 야, 최 교수 너 그 지방의회 그 기초의회 좀 없애버리는 방법 좀 연구해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됩니다. 위헌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시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번부터 회의 안 부르더라고요. 네, 안 불러도 돼요. 그분도 지금 우리가 안 찾는 분이 되게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관 구성 다양화 법률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 정하게 됐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안 해도 돼요.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에서 뽑게 하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아니면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 내각제로 될 수도 있고 또 지방의회 부의장이 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응용된 게 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에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입법이나 정책은 모두 위헌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직선제에 대한 직선제 외의 방법은 위헌성이 의심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그때그때 좀 달라져요. 입법도 달라지고 하고 사회적 배경과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특별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정서의 변경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건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들도 지금 다양하게 좀 모험적이긴 하지만 혁신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자치권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상의 독립 이런 거 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이런 것들 다 지금 바꾸고 또 바뀌어 있거나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공무원법 개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개정해서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법 시행령 이번에 바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주 여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이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관한 최초의 시한 조항이 엄청난 지금 저항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아까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했다라고 하는 거, 또 사무배분 원칙 확립을 해서는 일괄이양법,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겁니다. 일괄이양법에 관한 것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시행령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상당히 큰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하고 지방하고 관계제도에서 중앙지방 이제 협력을 제도화했다 해서, 여기 보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여기가 밑자입니다. 오류가 있어서 좀 죄송하고 고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앙지방협의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다는 게 입법화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지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강좌와 이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에서 협의회에서 아마 최초로 요 안을 갖다가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기여된 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단체장 인수위원회, 또 행정협의회, 또 이런 게 있고 지방자치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갖다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와서 해달라 그래야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직권으로 분쟁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분쟁조정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행명령, 옛날에 이런 건 없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서 실제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더라. 아까 말한 특례시 도입. 그래서 특례시에 따라서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에 관한 특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괄이양법이라든지 또 지방분권특별법에서의 규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내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부 다 관여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한 법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완성돼서 입법 예고 기간을 지난 10월 6일 날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 예고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자치분권 사전 협의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고 법제처의 법안 심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들어서 지난주죠. 지난주쯤에 행안부의 자치분권 사전 협의 절차가 거의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안 심사도 이제 거의 종료돼서 12월 초에는 아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게 입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전체 한 11가지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이 물론 많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들로서 한 10개, 11개 정도를 우리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만 우리가 이번에 다루기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 변경 절차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경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땅덩어리에 두 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선거법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보통 선거구 획정은 게리만더링이라 그래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헌법재판소나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살짝 변경하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계 변경이라는 건 땅덩어리, 영역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는 넓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통폐합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죠. 왜? 경계 변경을 크게 하면 사실상의 통폐합의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의 문제는 반드시 그 지역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외국의 입법에서는 일반적인 예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못 고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꼭 고치고자 할 때가 있죠. 자, 어떤 때가 있죠?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시행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의 건축주 주택단지를 갖다가 가로지른다. 또 토지 개발 사업에서 이제 어떤 경계선이 넘어간가. 아니면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몇 군데 이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 저쪽에 송파 저쪽에서 성남 경계에서 있는데 거기 신도시 지역 있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인데 여기는 성남이고 여기는 송파구고 여기는 일반 경기도고, 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합해서 하나로 하면 좋잖아. 또 저쪽에 또 가면 미사리 조정경기장 앞에 미사 신도시 이런 데도 그렇고, 또 저쪽에 김포공항 근처에 거기도 신도시 많은데 거기도 가면 좀 이렇게 뭐 섞여 있어요.
그럼 좀 우리가 볼 때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라면 그 신도시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일한 어떤 경계와 단일한 규모로 다뤄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주목이면 야, 너희 지자체에서 이만큼 떼줘서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떼주고 해서 서로 경계 변경해서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소위 대토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대토 관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절차가 너무 어려서 못 한다는 거죠. 이걸 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시행령 안에서 뭐라 하냐면 한마디로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를 변경하려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변경 자율협의체를 만들어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래서 니네가 합의해서 오면 우리가 오케이 해줄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경계 변경은 쉬워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간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의회가 여기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는 오케이. 그런데 주민의 직접적인 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이거는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경계 변경이고 일반적인 통폐합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경계 변경은 자율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안 되면 지금 기간을 갖다 좀 연장해서 또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적인 경계 변경 절차를 이제 여기에서 구성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 어떻게 기존의 경계 변경이나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통폐합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이제 정책지원 전문 인력.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방자치단체 유급 보좌관 안 된다죠. 네. 서울시 의회에서 정책 보좌 인력을 뽑으려고 신문에다 공고를 냅니다. 이 공고를 본 행정안전부가 이거는 유급 보좌관을 뽑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공고를 내리라고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공고를 취소하지 않지요. 서울시가. 그래서 서울시 의회하고 행안부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가죠.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책 보좌 인력을 지방의회가 뽑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우회적으로 유급보좌관을 뽑는 거라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의 유급보좌관을 뽑는 거라면 이해는 위법하다라고 합니다. 즉 지방의회에서 유급보좌관 이름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라고 여기다 얘기했죠. 이 유급보좌관을 뽑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이번에 개정되면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뽑을 수 있다. 지방의회 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법적 근거, 유급보좌관의 법적 근거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남는 문제는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들의 업무에 관한 부분. 또 그러면 이들이 능력이 뭐냐, 또 그다음에 이들의 처우는 뭔가, 즉 이들에게 몇 급 공무원을 줄 것인가, 계약직으로 할 건가, 일반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해서 그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데 그 하는 일을 갖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입조사 연구 및 지방자치법 47조부터 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7조부터 52조까지가 뭔가를 봤더니 바로 이런 겁니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지원과 위원회 활동 또 뭐 각종 어떤 사무처 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기존의 사무처와 전문위원과 기존의 정책 지원 인력들이 다 하던 일입니다.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즉 지방의회 단위에서 뭔가 필요한 기존의 공무, 기존의 지방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 또 거기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하던 일 외에 지방의회 의원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은 못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38조 3항 때문에 전국 지방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왜 한 건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뭔데? 행안부 니네가 뭔데 이걸 못하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법률을 개정한 취지를 말살하는 말각하는 악법이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생각은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의정활동 지원 오케이인데 그게 어떤 개인의 아주 개인적인 것, 소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의 의원들이 왜 이 유급보장을 누려고 그러냐. 국회의원 봤더니 가방모찌들이 있더라. 죄송합니다. 일본식 표현을 써서. 근데 그냥 통상 용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국회의원들처럼 자기한테 무슨 따라다니는 수행비서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남자들이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지방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입법 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없다. 예를 들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의원 110명입니다. 근데 서울시내에 있는 국회의원 수하고 비교하면 3분의 1이 넘어요. 근데 서울시 의원들은 1인당 9명씩인데 그러면 적어도 2~3명은 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4분의 1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도 못한대. 이러면 이제 억울한 거죠. 정말로 의정활동 지원, 정책 지원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38조 2항 3항 이것 때문에 즉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의 업무 영역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무처 직원의 또는 입법 지원 인력보다 훨씬 더 넓혀서 의원 개인의 정책 보좌 또 이들에게 필요한 입법 지원 또 이들에게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제대로 된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되지 않냐 그래서 개정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을 못한다는 이 규정은 아마 삭제되거나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급보장제가 도입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안타까운 건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좀 지나면 반까지 해준대요. 더 지나면 언젠가는 1대1로 해준대요. 언제?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하고도 연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 애당초 취지는 이들에 관한 지위를 지방의회가 정하고 이들의 급여와 처우를 갖다가 행안부가 보장해주고 또 정책지원관들의 적어도 보수에 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걸 애당초 제도 설계에는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지방공무법에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분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의 이제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뽑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다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그들하고 협의에 따라서 이들에게 일반직 6급을 줍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으로 시군구 의회에 일반직 6급으로 가 있는데 이들의 급여가 지방의회 의원보다 많은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뭐죠? 그러면 누가 위지요? 누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또 물론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고 지방 공무원들의 처우와 또 급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독립한 섬처럼 둥둥 떠있는 이런 모습들이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조심스러운 접근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례시. 인구 100만 특례시래요. 근데 여기 제목을 보면 인구 기준 이외의 특례시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 자, 애당초 법률에 보면 지방지법에 뭐라 되냐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괄호 특례시. 또 2호에 뭐라 하면 198조 지금 2항 2호지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를 특례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구 기준 말고 다른 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다가 뭘 하고 있냐. 한마디로 자연적, 사회적 행정 수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또 지방자치 발전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인접한 시군 자치구하고의 발전적 연계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인구 감소적, 즉 지방소멸이나 이런 위기가 있는 지역이냐. 이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특례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이미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서 100만 이상의 특례, 대도시 특례에서 50만 특례와 100만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특례 있어요. 상당히 커요. 근데 이들은 다 뭐라 하죠? 광역시가 되게 해달라. 또는 광역시라는 이름은 안 쓰고 특례시를 쓰지만 광역시급을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광역시가 되고 말고의 문제는 지방자치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본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토기획법에서 국가 전체의 설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광역은 뭐라고 기초를 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국방과 안전과 치안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원래 기초인시인데 100만 넘었으니까 특례시 됐으니까 나 광역하고 똑같은 권한 줘 그러면 나머지 소위 국회법상의 어떤 국가 운영의 틀, 또 국가 안보, 치안, 또 교통, 책임망 여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잘못했다면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인구 100만 넘었다고 다 달라? 이건 아니지요. 그리고 오히려 100만 이상은 특례를 주도록 이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거기 부족한 게 있다면 조금 더 배려하면 돼요. 근데 특례시의 목적은 뭐냐면 특별한 일. 100만이 안 돼요. 어떤 경우 50만이 안 돼요. 근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인구 50만에서 100만 사이에 있는데 문화적 특색이 있는 뭐 우리가 예전에 특례시 소유의 지역이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뭐 전주나 경주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산업화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 이런 데 있다거나 또는 지방 소멸이 심해서 그 지역에 특별한 어떤 정부의 배려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 이게 사실은 특례시의 주된 제도적인 설계 취지가 아니겠나.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에는 특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자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례시라고 하는 제도를 인구 100만만 가지고 계속 떠들던 기존의 어떤 언론이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특례시 제도라고 하는 게 꼭 인구 100만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어떤 입법적인 또는 특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규정인데, 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규정은 조금 좀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애당초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최초의 설계는 한마디로 국가법령 사전심사제였습니다. 국가의 법률이나 명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주민들의 자치권에 침해가 되거나 위험을 줄 때는 이를 고쳐라라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의 법령은 사전에 검토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도적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이게 하려면 지방자치 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에 들어가면 국회가 가만히 있겠냐. 국회가 입법자고 자기가 만드는 법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의 장애 허들이 생긴 거죠. 검토받아라.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과밀영향평가 무슨 영향평가들이 많은데 또 다른 평가제 허들 우리 싫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되면 그 단계에서 법률을 빼자. 그러면 법률을 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 국가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사전심사제가 아니라 사전검토제로 바꾸자. 그래서 한번 사전 검토하고 이걸 갖다가 발의한 주무부처에다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거 고쳐라 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거는 뭐 법률이 대상이 아니니까 시행령에 넣으면 된다 했는데 이제 개별 부처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처가 한 걸 니네가 이거 다 하고 손봐. 그래서 이름을 또 바꿉니다. 사전협의제. 그러면 개별 부처가 행정입법을 갖다가 발의해 가져오면 여기에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협의해갖고 지방자치에도 좋고 개별 부처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바꾼 거죠. 그래서 나온 이름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입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해봤어요, 이미. 이게, 예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의 2에 들어갔다 이제 개정하는 13조에 들어갔는데 이미 해봤어요. 잘 돼요. 지금은, 국가에서 행정각부에서 얘기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다 전면 실시합니다. 심지어는 시범 실시를 하자면 정부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시범 실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국회가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국회 박원주 의원실 발의로 해가지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의원 발의 법률안이 나오면 그게 자치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행안부가 또 저쪽에서 의원 입법이 된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국회 발의한 거는 법률에서 근거. 근데 행정부 발의의 경우는
그냥 행정입법인 시행령에서 안 맞죠. 그래서 다음번 개정 때 얘를 올리자. 그래서 국가 발의의 법률과 법령 전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바꾸자. 사전협의제를 하자. 그리고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자. 나중에 더 좋은 건 이걸 통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박자 더 나가면 국가법령에서 하자죠. 근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법령 말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감독을 하거나 또는 위임하거나 할 때 여기에도 행안부 가서 보겠다라는 거죠.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행안부는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는 또 헌법상의 법인체인 따로의 개별 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을 위임을 하고 감독을 하는데 왜 행안부가 끼어들어? 사전 협의제를 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서 또는 시행령이 아닌 적어도 본법의 근거에 따라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개정에서 좀 반영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 이전하고 제 복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여기가 스튜디오다 보니까 또 우리가 겨울이라서 이 건물이 난방을 하고 있어서 난방과 스튜디오 조명과 여러 가지 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강에다가 또 흥분도 잘하고 해서 약간 더워서 위에 자켓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관해서 봤죠. 이거를 지방자치 일선에까지 미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기한 부분에서 행안부에서는 미안하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자. 왜냐하면 내년쯤에 이 규정이 다시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재개정되면서 법률의 본문에 올라갈 테니까 좀 지방자치에 관해서 그러면 법률에 근거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도 일정한 어떤 제한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는 일단 시행령에 모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움직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민감사 청구 방법의 개선 등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주민감사 청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를 할 때 뭐 하죠? 청구하죠. 그래서 주민들이 청구서 씁니다. 그래서 연명부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만든 그 기준에 따라서 연명부에다가 몇 명 이상 신청하는데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주민번호 쓰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어떤 오류라든가 또 이곳에서의 어떤 법적인 분쟁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거를 일거 해결하자 하고 소위 전자서명제라는 걸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행령의 전자서명제는 요 앞쪽에 보면 꼭 주민감사 청구 말고도 다른 부분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민 조례 지정 개폐 청구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또 주민감사 청구 말고 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주민투표법도 또 아까 주민 조례 발언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제정안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주민 참여 절차 모두의 그 청구 절차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담겨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조금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별 법률에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여기서 규정하면 안 돼. 바로 조례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법률에 따르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요걸 그대로 받은 것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 정례 소집에 관해서도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만드는데 그냥 바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그대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법에 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지방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 출신 분들 또는 승진 시험으로 이제 행정법을 공부한 분들은 좀 알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거나 또는 국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행정 실무를 할 때는 법률 밑에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입법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어요. 위임명령이라는 건 상위법이 이를 위임해서 뭐가 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된 위임한 사항, 이거는 위임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위임명령 말고 집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는 그 하위의 규정들을 갖다가 집행하기에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 이게 딱 칼로 베듯이 잘리는 게 아니라 또 상호 연관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28조 2항처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서 하위법령에서 못 정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임명령에 관한 부분이고 집행명령에 관해서는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규정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해서 쭉 하고 있는 것들, 이게 한마디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은 규정하지 않는 걸로 한 거, 이거 별로 무의미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그러나 시행령의 안은 그대로 유지하죠. 다만 시행령을 해석할 때는 이 경우는 위임명령뿐만 아니라 집행명령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있죠. 네, 법령 해석하고 행안부의 해석을 갖다가 첨부해서 개별 부처에서 행정입법을 만들 때 한마디로 지방자치법 28조 2항이 한 것처럼 개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행정입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 부처일 거거든 여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원칙,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로 하자,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안부의 설명에 의한다면 또 법제처의 법령 해석 지침에 의한다면 앞으로 개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개별법을 관할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으로도 또 여기서 위임명령뿐만 아니라 집행명령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실무에 관해서 이런 논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인사권이 아예 지방의회로 넘어갔더라. 그래서 지방의회의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행령에 보면 지금 예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파견을 하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문이 전부 전문 삭제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해서 임면 또 그들의 승진 또 인사상의 조치로서의 어떤 그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서울시의회 사무총장을 뽑는 그 면접위원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인사국장이 와서 얘기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는 서울시의회 사무총장에 관해서 적어도 선발에 관한 인사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었죠. 근데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는 넘어갑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근데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총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법에 따라서 시장이 행사하면 야, 이미 입법 예고돼서 내년 봄에 바뀔 텐데 왜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소위 민간에서 뽑는, 그래서 민간 개방직으로 뽑는 특별 규정을 만들어서 이번에 뽑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년 1월 13일 이후에는 모든 인사권은 지방의회관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가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 군수, 또 시도지사에는 어떤 권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회 공무원으로 계속 있을 건지 그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집행부 행정기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에 혹시 가고자 하거나 또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의견조사들을 또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1월부터는 전혀 다른 판이 짜진다 볼 수 있죠. 8번이 또 재밌어요. 이건 재밌어서 제가 넣었는데, 여러분이 통장들 다 아시는데 예전에 통장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 이제 농어촌이라든가 지방 지역에서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장이라고 있었어요. 이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장은 사실상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의제가 되기도 하고, 지방자치법상 근거도 있었고, 또 더 올라가면 최초의 이장들은 준조세, 그래서 이장쌀이라고 그래갖고 동네 주민들이 추수 때 되면 쌀을 걷어다가 이장집에 갖다 주면 이장이 사실상의 급여성 이런 이장쌀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었던 게 옛날의 이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지역으로 넘어온 것이 통장이었는데, 통장에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누가 통장 쌀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수거한다고 무슨 간식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국가의 업무를 일정 정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일정 정도 대행하거나 연락책을 하는 사실상의 공무원 기능을 해왔죠. 그래서 개별적인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 인정됐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장과 함께 통장의 법적 근거도 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이 이제 바뀐 거죠.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예전에 뭐죠? 읍면동만 있었어요, 읍면동만. 근데 이제 통등 하부 조직을 주다고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시행령도 바뀐 거죠. 그래서 행정동에 통장을 두고,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면 이런 내용에서는 뽑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통장의 심지어는 선임 방법, 누가 읍면 동장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이런 임명제다라고 하는 것까지 통장의 선임 방법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갖다가 좀 구체화하는 것들을 시행령 안에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그냥 통 없었어요. 이번 법 개정에 통이 들어갔어요. 근데 통이 들어가도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이 통장은 어떻게 뽑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이 조금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감독 통제 체계에서 기초에서는 광역이, 광역에서는 행안부가 하는 그런 거죠. 기초에서 광역이, 광역에서 행안부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광역이 기초에서 안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행안부가 직접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국가의 권한은 더 강해졌더라. 또 기초의 경우는 옛날에는 광역 눈치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행안부 눈치까지 봐야 되니까 이중의 어떤 통제기구에 봉착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광역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거 안 하면 행안부가 하니까 나는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보 공유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초에 대해서 광역이 통제나 감독 조치를 하고 광역에서 행안부가 해야 되는데, 광역이 안 하니까 행안부가 하는 경우라면 알려주라는 거죠. 광역한테 니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또 광역이 아니야 그거 내가 할게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 광역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다, 감독 처분을. 그러면 그 감독 처분한 결과를 또 광역에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사실상 보면 국가의 직접 통제권을 기초에 대해서 강화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즉 광역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모두가 서로 그 사실을 알고 있게 하자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방적 효과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적어도 기초에서 문제가 있으면 광역이 하겠죠. 적어도 안 그러면 결국 국가가 한다라는 거. 국가가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광역은 소외될 수 있고, 기초의 경우는 이중적 통제를 받게 되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기존에 있어서의 단계적 통제 체계를 그대로 좀 내실화하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이 이게 주된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정보 공유 체계입니다. 이 정보 공유 체계는 꼭 기초에 대해서 광역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겠지만 특별지방자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게 그걸 대신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조합이 어떤 특정한 광역적인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는 한 10개 이상이
이 관련된 조합들이 지금 운영 중에 있죠.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된 이유가 조합으로서는 한마디로 그 조합은 조례를 만들지 못해요. 지방의회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재정을 갖지를 못하죠. 또 어떤 결정, 구속적인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조합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한다. 그러면 이들에게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이들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그들만의 단체장이 있어야 되고, 행정 조직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이러려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다. 즉 예를 들면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간이 저쪽에 수도권 매립과 관련된 매립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폐기물 관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이제 호선하든지 아니면 순환하든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도 겸직을 합니다. 일부. 그래서 관련된 지방의원이 겸직한다든지 해서 이런 구도를 갖추죠. 그러면 그들도 독립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결정과 또는 재정,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얘네가 활성화되면 그 구성원인 본질적인 서울시 또 인천시, 경기도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뭘 하든 그 소속지방자치단체하고 전부 다 정보 공유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목적으로 해서 필요한 거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고유한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내지는 그 하나가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별도의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선 긋는, 그리고 영역화하고 그런 걸 제도화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들이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무 관할 확대라고 하는데, 이건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무 관할이 확대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별표에 있는 거래. 별표가 뭔데? 봤더니 이겁니다. 국제교류에 관한 거. 원래 국제교류라든지 국제적인 관계에 관한 사무는 기초사무가 아니고 광역사무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초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관할에 관한 표가 있죠. 지방자치단법 시행령에. 그 표에서 국제교류 협력, 국제행사 지원, 뭐 이런 거, 외국지방자치 교류 협력, 이걸 갖다가 기초하고 광역의 공동사무로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에서 사무 범위에서 이게 이렇게 돼서, 근데 문제는 뭐냐? 기초도 국제교류 할 수 있어요. 광역도 교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전에 광역은 이것 때문에 외국에 뭐 교류 협정도 맺고 외국에 파견도 가고 출장도 가고 또 거기에서 인사교류도 한다 그랬고 외국 방문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막 그랬죠. 어떻게 보면 조금 우려스럽지만 일부의 의견들에서는 기존에 문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외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둘러싼 각종의 감사 청구, 주민소송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왜? 기초도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까 좀 더 많은 국제화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보다 적극성을 띠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련돼서 어떤 예산의 어떤 지출이라든가 또 업무 활동에 있어서의 그것이 필요한 공무였는가, 여기에 대한 법적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는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바뀌는 거에 쟁점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대강 한번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방자치법은 개정됐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고요.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법안은 이미 거의 확정 단계고 12월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봤듯이 이와 관련돼서 그래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관 구성 다양한 특례법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개정 법률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법들이 있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국가와 지방의 권한의 배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권한의 배분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게 바로 지방이양 일괄법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개정안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곧 개정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지난주에 신문을 보셨으면 잘 알겠지만 드디어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거, 다른 표현으로는 뭐 고향세 제도라고 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현안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방자치법이 바뀝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고 관계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도입된 것도 있고 또 고쳐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쳐지는 것 중에 대표 선수, 도입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방이양 일괄법입니다. 지방이양 일괄법 하면 참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이양 일괄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에게 모든 권한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집중의 분산, 분권, 이 얘기가 나온 게 지난 2000년입니다. 지난 2000년이라고 얘기한다면 언제죠? 여러분 보시면 집권기를 쭉 따져보면 김대중 정부의 후반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지방 이양을 확대해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면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DJ 때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열흘 동안 단식하고 지방자치를 하자, 뭐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 제도화되고 뭐 법 전문 개정되고 하는, 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의 도입의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걸 나누자고 했던 논의가 2000년부터 시작됩니다. 보시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뭘 하냐면, 자, 국가 전체 사무를 보자. 이게 국가 사무고, 이건 지방 사무고, 이거는 위임 사무고, 이거를 지방에 줄까 말까, 이만큼 줄까, 저만큼 줄까, 이걸 가지고 10년 동안 논의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이양 특별위원회, 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또 뭐 여러 가지 위원회와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막 합니다. 어떤 대통령 때는 굉장히 세게 하고 어떤 대통령 때는 굉장히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만 10여 년을 끌었는데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 도중에 몇 가지 조사를 합니다. 뭐냐면 기관임 사무를 뽑아놓고 이 기관임 사무 중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기관 유임 사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갖고 소위 뭐 여론조사 겸 시험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사실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점검이죠.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서 어떤 게 국가사무고 어떤 게 지방사무고 어떤 게 기관임 사무인지 정답률 50%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우는 광역과 기초에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 30%대밖에 못 맞춥니다. 한마디로 이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국가사무인지 기관임 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모르고 라기보다는 관계없이 그냥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 이양을 하면 국가사무라야 이양을 할 거 아니에요. 기관임 사무라야 지방에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무의 한마디로 족보가 뭔지 호적이 뭔지 난 관계없이 주어지니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무 이양을 하려면 사무 구분부터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령에서 뭐라고 법에 규정한 대로 하자. 어떤 사람은 직무 분석에 따라서 하자. 어떤 경우는 행정 관행과 비용과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복수인을 하자 했고, 한마디로 탁상 공론을 10여 년 동안 합니다.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2013년에 가서야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사무 중에서 또 국가사무 이만큼 지방사무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듭니다. 물론 이 기준은 뭐 국가 연구기관에서 한 기준이에요. 저도 이때 위원회 들어갔는데 저는 이 기준에 의한 사무 부분이 틀렸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지방사무 32%, 국가사무 68%라는데 아니야. 지방사무 32%라는데 이거 사실은 지방사무 아닌 경우도 많고 국가사무 아닌 경우도, 왜? 법령에서 그냥 이거는 위임한다 또는 누가 한다라고 하면 이거 기관임 사무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사무가 너무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치사무 중에서
필요적 자치사무라고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자치사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호적에 관한 사무,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사무 중에서 기초사무입니다. 근데 법령만 뜯어보면 이건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처럼 보여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직무 분석과 제도적 취지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여력과 예산과 인력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 삼고 한번 해보자. 안 됐어요, 잘.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까지 옵니다. 2000년에 와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이죠. 2019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일괄이용법 만들자. 그리고 일본식으로 개별법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일괄이용법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옮기는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이때 원칙이 있다. 원칙이 뭐냐?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게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지방사무라면 이게 공동사무냐, 아니면 얘가 자치사무냐, 기관임 사무냐 다 구분했죠. 이거 안 된다. 딱 봐서 지방사무가 아닌 건 원칙 이양 예외 존치. 한마디로 국가사무로 보거나 국가가 밥숟가락을 좀 놨다고 보는 건 일괄 이양입니다. 그래서 원칙 이양 예외 존치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전부 다 국가 전체의 사무를 다 뽑고 이거를 다 지방에 이양하겠다. 몇 가지 빼는 거죠. 외교, 국방 뭐 이런 것들 뺀 거, 이런 거 빼고 다 옮기겠다. 부처마다 아니면 의견서 내라. 했고 전체 부처를 상대로 했고 의견서를 받습니다. 모든 사무에 대해서. 그럼 부처가 이건 우리가 해왔던 거고 이거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고 전국적 공통성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못 옮겨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죠. 국가의 말이 맞는가? 아니면 국가의 말이 과장된 건가? 아니면 사무를 잃지 않기 위한 조치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에서 다 걸르는 거죠. 그래서 원칙 이양 예외 존치에 따라서 사무를 뽑습니다. 사무를 뽑았더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원래 이양하는 게 맞긴 맞는데 당장 이양하면 지방이 이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지식과 경험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비용이 있어야 되죠. 비용을 주려면 한마디로 이거 이양에 관해서 지금 한 게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인데 자치분권위원회가 결정하고 지방 일괄이용법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누가? 기재부가 돈을 줘야 되죠. 물론 일괄이용법에 제일 앞에 써 있어요. 필요한 뭐 재정적인 것과 모든 걸 다 일괄 다 통째로 다 이관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원칙적인 규정일 뿐이고 진짜 돈 줬냐? 돈 누가 주냐? 기재부가 준다는 거죠. 기재부는 그래? 고생했네. 끝.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에다가 옮겨라라고 했다 하더라도 되지 않을 부분이 많죠. 그래서 협의회에서 이것 배우고 또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이것 배우고 그래 이건 하자 했던 게 400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연구, 고민, 노력 이게 쌓여서 최초로 일괄이양법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16개 부처에서 46개 법률에 400개 사무가 지방 이양되는 게 최초 처음입니다. 20년 만에. 이게 일괄이양법이라고 하는 거죠. 일괄이양법은 사실 법 이름은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이걸 줄여갖고 이제 일괄이양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법령집에서 일괄이양법 찾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검색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서 일괄이양법 치면 거기에 이제 나와 이 법이 그 글자 수가 한 20자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일괄이양법이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여기는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당장 큰 돈 없이 넘길 수 있는 400개를 뽑아가지고 한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단 하고 나서 일단 일괄이용법을 제정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400개라도 일단 먼저 오는 게 중요해. 나머지는 또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일괄이용법은 원래 일본의 입법 제기의 방식인데 일괄이용법은 일본이나 독일도 이런 비슷한 방식이 있는데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일괄이양법만 개정하면 이게 완전 소위 우리가 리모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채널을 바꿀 때 TV에 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안 하고 리모컨 갖고 3번 하면 TV가 바뀌죠. 이것처럼 일괄이양법에서 무슨 점 몇 점 몇 항에 무슨 권한은 어디로 하면 이게 싹싹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괄이양법이 일종의 리모컨법입니다.
이건 일괄이용법만 개정하면 사실 사무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팡팡팡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제2차 일괄이용법을 만들지요. 뭘 했냐? 장기간 안 넘어간 거. 또 우리가 보면 보건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방에 이양했죠. 근데 감염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특례시에 관한 거 했죠. 특례시에 관해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있었고, 또 50만 이상 시 중에 특례시가 될 수도 있죠. 이들에 관한 부분들, 이 사무의 이양에 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죠. 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실적인 것 중에서 일단 가능한 것들을 또 모아보자 해서 이번에 한 번 또 더 모은 거죠. 지난번에 언제라 했죠? 2020년. 이번에 2021년. 네,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죠. 지난번에 400개. 그러니까 이번에 몇 개나 넘어가냐? 이번에 166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이렇게 넘어가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괄이양법이 이번에 또 개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는 게 이런 거죠. 뭐, 이러닝 산업발전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또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거, 사회보장에 관한 거, 또 노동법 분야에 관한 거, 또 항만하고 주변지역 재개발에 관한 거, 독서문화진흥, 뭐 감염병 이런 것들.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당장 넘길 수 있는 것들을 넘긴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경우에도 계속 특례달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국가 시도가 가지고 있던 걸 국가 시도 100만 이상이라는 건 국가 시도라는 건 국가와 시도, 즉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여기에 100만 이상이니까 특례시까지도 이 권한을 갖도록 끼워주겠다라는 거 사무 중에 3개입니다. 또 시도의 것인데, 마치 시도라는 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죠. 광역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시도도 이거 해도 돼? 라고 끼워주는 게 3개. 그래서 6개죠. 그리고 이 6개는 대부분 다 생활 밀착형이라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하는 것 중에, 지방에서 이제 그 질병이나 이런 거 검사하는 검사소가 있죠. 검사소를 갖다가 여기에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뭐, 도서관 있죠. 시립도서관을 갖다 설치하고 이런 것들 부분에서 좀 이런 특별시, 광역시 등 이전에 이제 국가 체계에서의 광역자치단체와 국가 전체 관리 체계와 지적 관련 없는 그런 분야들, 생활 밀착형 부분들을 주로 넘기는 걸로 해서 특례시 부분에서도 일정 반영이 있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죠. 여기 비용 보전. 한마디로 일괄이양법에 따라서 사무를 넘기면 돈 줘야 되는데 돈은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결과 얼마? 필요한 돈의 1.2에서 2.1%만 준다는 거죠. 예. 예, 여기서 지금 402억인데 450억 아닙니다. 점이 빠졌어요. 점. 죄송합니다. 여기다 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9에서 2.1%가 되죠. 그래서 필요한 건 402억인데 오는 건 4억 왔다는 거죠. 그래서 1.9에서 2% 정도 돈이 오고 있다 해서 한마디로 사무 이양되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와야 되는데 돈이 안 와요. 실제 보면 일괄이양법에서 법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넘긴 것 중에 몇 개가 다시 환원된 것들이 있습니다. 넘겨줬어요. 근데 해보니까 우리는 경험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고 돈도 없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우리 자치체 역량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국가가 하던 거 계속해 해서 반납한 것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엄밀하고 엄정한 사전의 검토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례시 출범에 따라서 특례 사무에 조속한 이양이라는데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됐으니까 기존 인구 100만에 관한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른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초월하는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뭔가 없이 이름만 특례시라는 이름을 쓴다면 그게 소위 입법적 조치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입법의 실효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넘겨야 되지 않냐는 그런 논의들이 있다는 거고, 또 인구 50만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아닌 인구 기준을 하지 않은 나머지 지방 소멸이라든지 지방의 특성화라든지 지방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특례시 반영하는 경우에 어떤 특례 이런 것들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여기에 대해서 인구 100만 넘었다고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도하겠죠. 지금 몇 명 모자라는데 많지요. 90몇만에서.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도 뭐 좀 모자라죠. 그럼 계속해서 뭔가를 해서
이사 오게 만들고 뭘 해갖고 활성화해서 우리 100만 넘었다 딱 특례시 해줘.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결국 계속 모으고 커지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지방자치의 본질과 부합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배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무배분 기준 같은 경우가 지금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괄이양법에서 원칙, 이양, 예외 존치. 그리고 존치의 기준은 뭔가?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 전국적 공통성이 있다든지 외교, 국방, 안보 같은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명확한 구체적인 것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개별 업무의 특성상 예를 들면 아까 이양 대상으로 얘기했던 항만에 관한 것도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지방항구가 있고 국제항구, 뭐 무역항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경우는 항구에서 조금만 나가면 뭐지? 바다죠. 바다에서 그대로 가면 바로 우리나라 국가의 국경지역으로 연결됩니다. 과연 이게 일정한 그 지역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지방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게 어차피 연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것인가 이런 판단에서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려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두 개의 잣대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상호배분 기준을 구체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일괄이양법은 지난 20년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끝났다. 그러면 또 2020년과 2021년에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다음번 대선 이제 2022년에 대선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지고 다시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이런 과정을 또 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일괄이양법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제정 이후에 개정까지 그래서 400개 플러스 또 올해 이제 개정안은 166개에서 총 566개까지 이제 확대되고 점차로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 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많이 들어봤을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주로 이제 신문 뉴스에 많이 나오고 드디어 고향사랑 기부제, 즉 다른 말로 고향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1월 달부터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고향세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은 고향세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기부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보통은 뭐죠? 자기 출신 지방 고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어떤 고향에 대해서 그 고향의 발전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갖다가 기부하면 그 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활동에 대해서 이제 기부금 등에 대한 예우 조치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놓고 세액공제 중에 가장 큰 게 요즘 이제 연말이 다 되니까 이제 광고들 많이 하는데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이제 정치인들에게 이제 그 후원금 주는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를 갖다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국정과제이죠. 여기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못했습니다. 이제 선거공약의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이거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 1월에 가서 이제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때 하고 나서 세액공제는 언제 해주죠? 연말에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마지막에 해서 그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번 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세금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저는 이 제도를 보면 참 서글퍼요. 왜 서글프냐? 원래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 지방 소멸되고 있다. 이 지도죠. 빨간 게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데죠. 이만큼 늘어간다. 지방 소멸되면 뭐죠? 인구가 적다는 거죠. 세수가 없다는 거죠.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럼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더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죠?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사람이 살만하게 해주고, 사람이 이주하게 되고, 이주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재정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죠, 이거?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고용사는 기부잖아. 어떻게 보면 네가 니네 동네 출신 사람들한테, 여기가 고향인데 떠나간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고향에 대해서 니네 고향이 있어야지 내가 되지 않겠냐, 니네가 기부금 좀 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하자는 거죠. 사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죠?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가가 지방 재정 조정 제도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우면 국가가 재정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줄 때 뭘 하죠? 지금 주는 게, 국세는 국가가 가져가죠. 지방세는 지방이 다 가져가나요?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죠. 이게 할당 비율이 있죠. 또 국세 중에 일부를 갖다 주기도 하는데 가장 주는 게 뭐죠? 지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주죠. 또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주죠. 또 국고보조금 하려면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것마저 수행할 수 있는 내 매칭펀드의 주머니가 없으면 못하는 거란 말이야. 사업은 무슨 월급도 못 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부세 줘야 될 거 아니야. 교부세 받아서 해야 되죠. 근데 교부세는 늘 부족하죠. 그럼 니들이 뭐 알아서 해? 맞나 이게? 지금 지방 교부세를 더 높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높이죠. 지금 올해도 초과세수 50조, 4, 4분기에만 19조가 더 들어온다. 정부는 뭐죠? 얼마를 국민한테 논아줄까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 활성화나 지방의 모자란 세수나 지방자치단체 위축된 지방 소멸, 이 얘기를 19조를 어떻게 나눌지 50조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차례에 걸쳐서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합니다. 국가적 사업으로,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가를 대신해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즉시 그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헌법 규정입니다. 긴급 재정 조정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서 파산 위기에 있다. 또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애당초 재정 교부율과 무관하게 긴급 재정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주민이 국가에다가 국세를 냅니다. 지방세도 내지만 국민이자 주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니네 재정 어렵지? 니네 힘들지? 주민들 떠나지? 야, 니네 동네에서 떠난 니네 동네 출신 사람들, 서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 기부금 받아, 기부금 받아. 그래서 니네가 먹고 살 거 좀 마련해봐. 국가 네가 할 일은 안 하고, 국가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뭐죠? 네가 알아서 벌으라는 거죠. 이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드디어 했다더라.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석들을 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수평적 재정 투입을 한다. 국가가 주는 수직적 재정 투입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재정 투입을 해서 스스로가 돈을 번다. 이게 스스로 돈 버는 겁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돈 없어서 돈 받는 거죠. 여기 지금 법에 뭐가 써 있냐면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뭐라 되냐면 답례품 준대요. 고향사랑 기부제로 돈 내면 그 돈만큼 국가는 세액 공제해주고 여기서 뭐지요? 답례품 준대요. 전철안에서 껌 파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규정 만들면 안 되죠. 기부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줄지 국가가 만들어야죠. 그걸 기부금을 지방 보고 지금 기부 선물 줘라고 얘기하고 있죠.
국가는 돈을 못 주니까 니네가 돈 벌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긍정적인 걸 막 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방이 한마디로 돈 어디 가서 얻어다가 하라는 거죠. 옛날 주민들, 고향 사람들한테 이게 맞느냐? 아닙니다. 어쨌든 고향 사랑 기부자 시행되면 이전보다 좀 더 벌 수는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세공제 해주니까 낫겠죠. 그러나 이거는 본질을 회피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했죠.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및 실질적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데 이거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급하게 이걸 논의를 마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질문이 들어와서입니다. 어떤 한 분이 수강 도중에 질문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의장이 인사권을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인사권 독립만 있지 조직권, 예산권은 독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권에 해당하고 있는 의회 정원의 문제, 그리고 지방의회 직렬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권 독립이 완전할 수 있는지요? 네. 참고로 얘기하면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권은 독립했고 운영의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와 함께 또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의회직 공무원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직. 예.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있으니까 25개 자치구를 갖다가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들을 갖다가 의회 직렬로 해서 순환보직해도 어차피 25개 자치구 서울시 안에 있으니까 특광역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광역단위에서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직렬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닌 데도 있죠. 굉장히 땅이 넓은 곳들이 있죠. 그렇죠? 특히 땅은 넓은데 공무원은 몇 명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광역 단위, 도 단위로 돌리면 한마디로 발령 날 때마다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거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의회 직렬을 한다면 의회 직렬 안에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라남도 담양에서 하는 전라남도 시의회 의장단 연찬에서 제가 함께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인근에 있는 시군들이 한마디로 계약을 합니다. 공법상 계약처럼 계약을 해서 인사 교류에 관한 협정들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쪽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지금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안에 의회 직렬을 만들면 의회 직렬에서 근무의 어떤 순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위 법령들을 작업을 하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 이제 하고 협의해 갖고 거기서 지금 새로운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안에 관한 연구 용역들이 이제 마감이 돼서 이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 안에 인사교류 체제가, 그리고 또 필요한 법령들, 그래서 이걸 법령을 하려면 법률과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또 조례들이 있습니다. 또 그 조례 집행 규칙들이 있어요. 또 국가 법령에서도 개별 법률의 시행령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준과 규칙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이런 안들을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 말로는 됐습니다. 아직까지 법령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법령 중에 가장 큰 과제는 의회 직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인사권 독립만 이제 조직권, 예산권이 독립. 조직권 어차피 지방 공무원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위에서 지방의회 교육훈련용 뭐 이런 걸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권에 관한 문제인데 의회 예산권에 관해서도 의회 독자적인 예산권은 이제 의회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론만 얘기되고 있는 정도고, 이건 지방재정법에서도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개정안과 관련된 어떤 개선안들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슬쩍 보기에는 그 개선안이라는 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제도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일단 해보고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작금의 상황이다라고 해서 좀 아쉽지만 일단은 시작하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어떤 우리의 입법적 또는 제도적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문제와 함께 다 다뤄봤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뀝니다. 시행령도 바뀝니다. 개별 법들을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었던 30년 전보다 좋아집니다. 20년 전보다 좋아집니다. 10년 전보다 좋아지지만 아직도 과제는 있습니다. 일선은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하면서 바꿔가야 됩니다. 다 못 바꿨으니까, 다 체계적 준비 안 됐으니까 요 땅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스텝 한 스텝 바뀌어서 궁극적으로 이게 연착륙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전협의제 얘기했죠? 사전협의제를 최초 입법한 사람이 접니다. 이게 제도로 연착륙돼서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예, 10년을 보십시오. 그래서 10년 후에 여러분의 후배들이 좀 더 안정된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첫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